서울에서의 끔찍했던 사건이 일어난 지 6달이 지났다. 서지우는 양평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 윤혜성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우는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들판에는 가을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우는 마당에 나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논문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전공 중인 그녀는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학문적으로 해석하려 애쓰고 있었다. 신화, 주술, 민간신앙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사명이 되었다. 어머니 윤혜선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지윤의 곁을 좀처럼 떠나지 않았고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곤 했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밑은 점점 짙은 그림자로 물들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지윤은 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급히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땀에 젖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입술은 푸르스름했고 배를 움켜쥔 손끝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예요? 윤혜선은 겨우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아파서. 그러나 지우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이불을 들추고 어머니의 배를 살폈다. 그 순간 지윤의 눈이 커졌다. 윤혜선의 아랫배, 피부 위에 익숙한 문양이 떠올라 있었다. 붉은 빛을 띤 세 개의 점이 정삼각형으로 배열된 그 문양. 그건 분명히 지윤 자신의 몸에서 한때 나타났던 바로 그 표식이었다. 말도 안 돼. 끝난 게 아니었어. 지윤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은채 교수님, 저예요. 서지윤입니다. 지윤 씨, 무슨 일인가요? 그 문양이요.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어머니 몸에서요. 정은채 교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는 직감적인 불안이 담겨 있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봐야겠어요. 당장 갈게요. 통화를 끊고 난 뒤 지윤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윤혜선은 눈을 감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잘못이야. 엄마, 무슨 말이에요? 그때 난 도망쳤어. 내 나이쯤이었을 때 난 그 의식에서 도망쳤어. 지윤은 숨을 멈췄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연 과거. 그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닌 지금의 고통과 직결된 고백이었다. 그 사람들이 날 찾아왔었어. 넌 몰랐지. 내가 어렸을 때 몇 번 서울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 그게 전부 그 때문이었어. 엄마. 지윤아, 그때 난 내 앞에서만은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어. 하지만 운명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더라. 그날 저녁, 정은채 교수는 지윤의 집을 찾았다.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나타난 그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몇 장의 문서를 꺼내 놓았다. 이건 내가 옛날에 가져온 나무 상자 안에서 내가 못 봤던 마지막 문서야. 그땐 너무 손상돼 있어서 해독하지 못했는데 최근 복원 작업을 통해 해석했어. 지윤은 숨을 삼켰다. 그 문서에는 낡은 한자와 상형 문자가 섞여 있었고 붉은 잉크로 덧칠된 문장이 있었다. 의식에서 도망친 자의 피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줄 속 다음 세대가 문이 될 것이다. 정 교수는 무겁게 말했다. 지윤 씨, 그 문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의식의 계약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저주의 징표예요. 그리고 지금 내 어머니에게 그게 나타났다는 건 나를 대신해서 그 계약이 다시 시작됐다는 뜻이군요. 지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어두운 산 능선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어요. 정은채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그날 밤 서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정은채 교수는 이미 서울로 돌아갔고 어머니 윤혜선은 진통제의 의지에 겨우 잠든 상태였다.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다시 펼쳐보았다. 낡은 종이엔 여전히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고 붉은 글씨는 마치 피로 쓰인 것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의식에서 도망친 자의 피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줄 속 다음 세대가 문이 될 것이다. 지우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주술적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계약 조건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과 정은채 교수의 설명을 종합하며 무언가를 깨달았다. 무명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운명을 거래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희생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었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빚은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정은채 교수와 통화 후 서울의 한 소형 성당으로 향했다. 그곳엔 과거 자신을 구했던 임태환 목사가 있었다. 성당은 한적했고 늦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임 목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자매님, 오랜만이군요. 무슨 일인가요? 목사님, 이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 몸에 그 문양이 생겼어요. 임태환 목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문양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의 재개를 알리는 각인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 의식을 거부한 채 도망쳤다면 그 빚은 결국 누군가가 갚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대신 죽으면 이걸 끝낼 수 있을까요? 임 목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신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구원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요. 지훈의 말에 임 목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신을 믿나요? 아니면 운명을 믿나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로 이겨냈다고 믿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절대적인 힘 앞에 무력해졌다. 그날 저녁, 지훈은 다시 양평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손톱을 뜯으며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멍했고 입술은 잔뜩 말라 있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각 중이야.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자고 했잖아요. 지훈아, 너는 살아야 해. 그리고 나처럼 도망치지 마. 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긴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이 잠에서 깼을 때 집은 조용했다. 부엌에도 마당에도 어머니는 없었다. 식탁 위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는 너무 늦게 알았어. 이 고리는 내가 끝내야 해. 너는 문이 아니야. 그러니 제발 뒤따라오지 마. 그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지훈은 즉시 정은채 교수와 임 목사, 그리고 하민규 박사에게 연락했다. 세 사람은 지훈과 함께 어머니를 찾기 위해 과거 무명회의 의식이 열렸던 산속 폐사원, 경상남도 가야산으로 향했다. 차 안은 고요했다. 하민규 박사는 조용히 물었다. 지훈 씨, 만약 어머니가 정말로 그 의식을 다시 열려고 한다면 그걸 막을 겁니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복잡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 어머니가 또 다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두어야 할지. 가야산에 도착한 일행은 산속 깊은 곳에 버려진 사찰을 발견했다. 그곳은 이미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다. 촛농이 말라붙은 바닥, 잘린 달개 깃털, 그리고 중앙에 새겨진 붉은 삼각 문양.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 윤혜선이 있었다. 흰색 한복을 입은 그녀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고요했고 두려움조차 없었다. 엄마.
지윤의 외침에 윤혜선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왔구나. 예상했어. 제발 그만해요. 이건 엄마가 짊어질 필요 없어요. 아니야, 지윤아. 내가 도망친 순간부터 이건 내 몫이었어. 그리고 지금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 순간 재단 주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하얀 가면을 쓴 4명의 인물이 사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윤혜선 주위를 감쌌다. 무명회. 당신들이 아직도 살아있었군요. 정은채 교수가 중얼거렸다. 가면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도망자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문을 다시 열 수 있다. 임 목사가 앞으로 나섰다. 이건 살인입니다. 당신들이 신을 말하든 운명을 말하든 생명을 짓밟은 건 죄악이에요. 가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윤혜선 앞에 내려놓았다. 자발적인 희생만이 계약을 완성한다. 이 선택은 그녀의 것이다. 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엄마, 안 돼요. 나 대신 할게요. 나한테 그 문양도 있었고 그 피도 이어졌어요. 나도 문이 될 수 있어. 윤혜선은 고개를 저었다. 넌 살아야 해. 난 이제야 비로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 그녀는 칼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피가 재단 위로 흘러내렸고 붉은 문양이 빛나기 시작했다. 하얀 가면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계약은 완성되었다. 서지우는 무너진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윤혜선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녀의 흰색 한복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하민규 박사와 정은채 교수는 주변을 살피며 여전히 남아있는 무명회의 잔재를 조사하고 있었다. 임태환 목사는 조용히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었지만 지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미소 지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딸을 위한 안도의 감정만이 담겨 있었다. 지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손끝은 점점 차가워져 갔다. 그녀는 그 손을 가슴에 안은 채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하얀 가면의 무명의 인물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윤혜선의 피로 인해 계약은 완성되었고 문은 닫혔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며칠 뒤 윤혜선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지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양평집에 남았다. 그녀는 말없이 집안을 정리하며 어머니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돈했다. 책상 서랍을 열자 거기엔 어릴 적 지윤이 그린 그림 한 장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건 그냥 꿈이었을까? 그녀는 조용히 그림을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며칠 뒤 서울대학교에서 정은채 교수가 지윤을 찾아왔다. 교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지윤 씨, 저희가 가야산에서 수집한 자료 중 일부는 연구소에서 정밀 분석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녀는 종이봉투를 꺼내 지윤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내시경 촬영 이미지가 들어있었다. 지윤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다. 그러나 어느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그건 병원에서 어머니를 처음 진찰했을 때 초음파로 찍은 이미지였다. 하지만 그 이미지 속에는 낯선 형상이 담겨 있었다. 지윤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이건 뭐죠? 정 교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건 우리가 처음엔 장기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태가 너무나 규칙적이고 심지어 스스로 움직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설마. 그래요. 계약은 닫혔지만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미묘한 이상을 떠올렸다. 밤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두운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고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남자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최민재.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정은채 교수는 놀란 눈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아직 교도소에 있지 않나요? 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감각은 확실히 그였어요. 그가 다시 나타나려는 걸까요? 정 교수는 말없이 가방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이건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게 보냈던 편지예요. 하지만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지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갈한 필체로 쓰인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윤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땐 아마 난 곁에 없겠지. 하지만 꼭 알아야 해. 그 아이, 내가 사랑했던 민재. 그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그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태어난 아이였어. 그리고 널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단다. 넌 깨끗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문이었지. 그 아이는 너를 사랑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선 널 통해 태어날 새로운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제발 내 안의 침묵을 믿지 마. 어떤 문은 소리 없이 열린단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지우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랫배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감각이 손끝에 스쳤다. 아니야. 지우는 재빨리 거울 앞으로 가서 옷을 걷었다. 왼쪽 골반 아래 희미한 붉은 점 3개가 정삼각형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 문양은 분명히 사라졌어야 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문을 닫았지만 나는 그 열쇠를 품고 있었나 봐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은 깊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다시금 깨어나는 결단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서지우는 거울 앞에서 몸을 숙였다. 왼쪽 골반 아래 희미하게 나타난 삼각 문양은 한때 사라졌던 것이었다. 그 문양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영원히 끝났다고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다시 나타난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거울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흔적이 아니야. 이건 남은 연결이야. 그날 밤 지우는 악몽에 시달렸다. 어두운 방 안 그녀는 어디론가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사방은 안개로 뒤덮였고 발밑에서는 물이 고인 소리가 났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뒷모습은 흐릿했고 작은 손이 공중을 가르며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지윤이 다가서려 하자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그 아이의 얼굴은 없었다. 눈, 코, 입이 사라진 자리에 삼각형 3개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 그 소리는 분명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동시에 지윤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다. 그건 최민재의 목소리였다. 지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침대 시트는 손톱으로 긁힌 자국으로 너덜너덜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건 단순한 트라우마나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다음 날 지윤은 병원을 찾았다. 하민규 박사가 개인 연구실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무슨 일인가요? 지윤 씨,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제 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윤은 그동안의 증상과 꿈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 박사는 잠시 고민한 뒤 특별 초음파 검사를 제안했다. 검사 도중 지윤은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혹시 임신인가요? 하 박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상하긴 합니다. 보통의 임신과는 다르게 조직이 명확하지 않고
무언가 유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검사 화면 속 그녀의 자궁 근처에 작은 덩어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심박과 유사한 파동이 감지되었다. 이건 생명인가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조직 검사가 필요해요. 그 순간 화면 속 형상이 살짝 움직였다. 지우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 형상이 아주 잠깐 세 개의 점이 삼각형을 이루는 듯한 문양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그들이 돌아오려는 거예요. 하 박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말렸다. 지윤 씨, 진정하세요. 우린 아직 정확한 정보를. 아뇨, 전 알아요. 이건 그냥 남겨진 흔적이 아니에요. 이건 다음 문이에요. 그녀는 병원에서 곧장 정은 채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다. 교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오랜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연구실 한쪽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사실 나도 최근에 이상한 자료를 받았어. 가야 지역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된 문서인데 내용이 너무 불길해서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그녀는 상자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엔 정교한 그림과 주술 문양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이 문서는 무명회가 전승하던 2차 계문에 관한 기록이야. 즉, 첫 번째 문이 실패하거나 다퉜을 경우 새로운 문을 만들어내는 의식이지. 그 세 문, 저일 수 있어요. 정 교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지윤을 바라봤다. 그럴 수도 있어. 계약이 다퉜다면 계약자 측에서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씨앗을 심었을 가능성이 있어. 민재가? 그가 단순히 무명회의 일원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길러진 존재였다면 그는 처음부터 널 선택하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몰라. 지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정 교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것도 문서에 적혀 있었어. 새로운 문이 태어나기 전에, 그것이 완성되기 전, 의식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피로 스스로를 봉인해야 해. 자기 자신을. 그래, 새로운 문은 스스로 닫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굉장히 클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하나하나 꺼냈다. 작은 목걸이,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항상 간직하던 성경책. 성경책의 겉표지에는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진리는 고통 속에 빛난다. 그러나 그 고통은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 지우는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 멀리 가야산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서지우는 고요한 새벽, 양평집을 떠났다. 한 손엔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다른 손엔 오래된 주술문서와 성경책을 쥔 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가야산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이번엔 다른 결심이 함께하고 있었다. 정은채 교수와 하민규 박사, 그리고 임태환 목사는 이미 현장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그녀의 선택을 말리지 않았다. 이제 누구도 지윤에게 멈춰라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다. 이건 나 혼자 해야 할 일이에요. 지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산속 폐사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희생을 치른 장소였고 동시에 또 다른 문이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곳이었다. 산길은 습하고 조용했다. 새벽 안개가 나뭇가지 사이를 흐르고 들리는 소리라곤 발밑에 낙엽 밟는 소리뿐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폐사원의 마당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다시 무명회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삼각형의 제단 위에는 새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상자에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낯익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어릴 적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목걸이였다. 그건 민재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줬던 물건이기도 했다. 너는 결국 여기에 오게 되었네.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곳엔 민재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검고 깊었고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너는 죽은 줄 알았어. 죽은 건 나의 육체였지. 하지만 넌 잘 알잖아. 이 세계엔 피보다 더 강한 연결이 있다는 걸.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그 아이, 내 안에 있는 존재, 그건 뭐야? 그건 너야. 그리고 나야. 그건 우리가 함께 만든 문이지. 민재는 손을 뻗어 지윤의 뱃속을 향해 가리켰다. 그 문이 열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더는 죽음도, 시간도 우리를 가둘 수 없어. 하지만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렇기에 완전해질 수 있는 거야. 지우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민재의 말처럼 그 안에 자라고 있는 무언가는 생명 이상의 존재였다. 그걸 멈출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문이 될 것인지, 벽이 될 것인지. 지우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들었다. 그 안엔 성경책과 함께 어머니가 남긴 피 묻은 천 조각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단검 하나. 그녀는 제단 위에 올라섰다. 정은채 교수에게 받은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문이 스스로 닫히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피로 제단을 다시 봉인하라. 그러면 문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리라. 지우는 조용히 단검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을 그었다. 피가 천천히 흘러나와 제단 위에 떨어졌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단의 삼각형 문양이 붉게 빛났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정말 이걸로 끝낼 생각이야? 넌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어떤지 몰라. 나는 인간으로 살기로 했어. 비록 고통스럽고 불완전하더라도 그게 나야. 지우는 두 손을 제단에 얹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엄마, 보고 있죠? 이번엔 제가 닫을게요. 이번엔 제가 끝낼게요.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제단의 중앙을 적시는 순간 하얀 불빛이 번쩍이며 민재의 형상이 깨어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은 채 재처럼 흩어졌다. 지윤의 몸이 휘청였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후 안개가 걷히고 산속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폐사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멀리서 정은채 교수와 하 박사, 임 목사가 달려왔다. 지윤 씨.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문은 닫혔어요. 며칠 후 지윤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그녀는 무덤 앞에 작은 목걸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윤은 마지막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보았다. 이번엔 아이가 뒤돌아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있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지우는 눈물 짓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어났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공기는 맑았고 몸은 가벼웠다. 그러나 책상 위에 놓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배엽, 삼각 문양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손으로 가만히 문질렀다. 그래도 이번엔 내가 선택할 거야.